국가 차원에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요. 따로따로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 따로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따로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 국토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할성, 그러니까 주거지가 자꾸 분할되는 거, 구분되는 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마라톤 세미나는 그런 정책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국가가 바로잡도록 우리가 유권자로서 뭐 표심으로 단죄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하는 건 우린 그건 따로 하고,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우리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면서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화면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서울의 이제 흔히 말해서 고가 주택들이 공시가격 기준의 도표입니다. 고가 주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 지역에서 흔히 말해서 저가 주택들로 분류되는 곳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을 표시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어 갈수록 저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 왔는데요. 특히 검은색 남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왔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왼쪽이 2021년인데 2021년에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남색 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쪽 지역이 굳이 우리가 따지면 종로구에 있는 구기동, 평창동 이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2021년하고 2016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고가 주택에 대한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줄었죠. 최근 들어서. 오히려 줄었어요. 2026년에는 저 어떻게 보면 서울의 경계선 끝까지가 주택의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었었는데 꽉 찼는데, 2021년 들어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이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요. 요쪽 부분에 이렇게 안 칠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색 그래프들을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을 보시면요. 2016년대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성동구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이제 초고가 지역으로 분류됐었고, 용산도 그 옆에 있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지역도 고가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서초 지역에서도 일부가 이쪽에는 원래 고가 주택이라고 분류되지 않았던 것들이 고가 주택으로 늘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일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를 제가 더 바꿔왔어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2021년과 2011년을 비교하기 위한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마포구 쪽입니다. 마포구 쪽이에요. 우리가 한때 제일 그 뭐랄까요? 도심지 내에서 부동산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동네는 강남 3구 뭐 이렇게 표시했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 용, 성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죠. 보시면 실제 마포 일부 지역이 초고가 주택들이 모여져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동은 원래 고가 주택이 전혀 없었다가 고가 주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가 주택이었다가 점점 더 고가 주택이 없어지는 이 저기 종로구 위쪽 지역 이런 곳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구 쪽에 있는 이 여의도 지역하고 양천구 쪽에 있는 이들 지역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의 범주 자체가 더 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부동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강남 3구 다음에 마용성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이 또 급부상했다면, 그럼 그다음 마용성 다음에 어디냐? 아니면 마용성에선 어디가 그다음 부지가 되느냐? 이거를 그냥 개인 차원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공부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 흔히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 알박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뭔가 호재를 불필요하게 너무 과잉으로 던지면 안 올라갈 것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부동산이 오르는 진단이 나오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안 던지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톤 앤 매너를 유지하죠. 시장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저는 생각하는 판단을 드려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응을 하고, 그런데 이걸 너무 구체성 있게 드려버리면 뭐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 어디 하고요, 뭐 아니면 용산으로 넘어가는 뭐 예를 들어 저기 공원이 효창공원 쪽에 어디는 어떻게 돼가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마라톤 세미나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유발되는 요인들,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서울에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여기가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중심 요인은 이 다음 발제해 주실 우리 김재경 소장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분야인 재건축 재개발이 일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그다음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용성과 같은 상급지로 슬슬 분류되는 지역은 어디일지를 말씀드리는 게 서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걸 조금 큰 폭에서만, 지금은 또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만 설명드리면, 2011년부터 2016년도는요, 평균 주택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기초 구역별로 보면 주택 가격 편차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급지 주택 가격과 하급지 주택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1년에는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편차가 증가했어요. 저렇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통계적인 변화를 견인했던 지역이 뭐와 관련되냐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관련된 지역들로 설명을 하면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를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 말고요, 지금의 도시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기조를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이제 근 15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준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뉴타운으로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고 들어엎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쪽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존치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또 현대적 발자취 아니냐라고 지역을 유지했더니 그걸로 인해 얻은 성과도 있겠죠. 뭐 성과가 없다라고,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 중에 분명히 하나는 주거지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의 분리가 훨씬 더 심화된 거는 분명한 부작용이다. 다른 효과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유발되기 시작했냐면, 대구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구의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노란색이 수성구입니다. 2016년도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의 수성구의 지역을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신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했더니 2021년 들어서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늘었어요. 하지만 대구 지역에는 원래 기존에 흔히 말해서 잘 사는 동네라는 곳이 달서구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달서구에 붉은색 점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있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더니만 달서구 지역이 2021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붉은색 지역이 한쪽 구탱이 빼고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했었을 때는 지역은 이미 전체 파이가 커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지역의 변화는 붉은색 점이 쉬프트 되는 거예요.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급지 중에 하나는 소멸되고 다른 상급지로 몰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서울은 어떻게 된다? 상급지 중에 일부는, 다시 위로 돌아가면 저 종로구 지역의 일부는 물론 주는 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생기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파이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상급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 소득의 눈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종로구 저 위에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 있잖아요. 아주 부진원 200평, 300평짜리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고 오히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서요도가 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래서 좀 흐름이 다르다. 이런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구는 어떻게 됩니까? 광주는요, 교수님. 이런 거를 방금 지금 보여드린 여러 통계들을 기반으로 그쪽 지역에서 앞으로 상급지와 하급지가 재건축, 재개발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재밌게 들었고, 저도 이런 식으로 공시가로 비교한 표는 처음 보긴 했지만,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뭔 얘기를 더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사실 그 동네가 더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후퇴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동네에다가 대표적으로 사실 창신숭인동이나 서계청파동 일대에다가 도시재생 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각자 국비만 1,000억 넘게 썼습니다. 근데 그 1,000억 써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게 근본적으로 소방차가 못 지나다니는 도로폭을 확장하지 못하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어르신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젊은 층들은 들어갈 요인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거기가 못 갔다라고 하면 그 돈을 정비 사업 하는데 도와줬었으면 진작에 재개발되지 않았을까라는 말들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사견 하나 뭐 첨언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박정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해주셨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일단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 그걸 사실은 보여드린 거고, 지역이 확장되니까. 마포구가 오른 건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면 집값 떨어질 거다. 천만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요. 2019년도에 서울의 아파트가 12,481세대가요, 멸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져 버려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특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런 멸실 효과 그리고 개발 효과가 중첩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집값 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기는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수익성이건 뭐 공사비가 올라서건, 그래서 집값이 사실은 오를 하나의 기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오르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집값이 오를 하나의 요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하고는 다르다.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방은 쉽게 말해서 지방은 하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생기면 글로 그냥 집중되고 나머지가 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지만, 사실 이게요, 저는 조금 더 나가보면 서울의 나중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도 계속 수요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유효 수요건 인구건 어쨌든.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속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되면 글로만 몰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쇠퇴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지방에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시장을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될 가능성은 전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증거를 뭐 저만 해석인지 몰라도 박정 교수님 자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코멘트 드리면, 뭐 저희가 지금 마라톤 100분 토론을 진행한 게 오늘이 5번째예요. 마라톤 세미나는 이번에 3번째로 개최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100분 토론을 하는 게 5번째인데, 아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때부터 박정호 교수님이 강조해 오셨던 게, 어쩌면 이렇게 양극화, 또 지역마다 따로따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여러 근거들을, 그러니까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지역마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계속 입증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수단은 다르지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차 백분 토론 때부터 말씀 주셨고 그 논거를 달리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따로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감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동조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따로따로 흘러가는 모습, 수도권 내에서도 따로따로 흘러가고 서울 내에서도 또 따로따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일종의 이런 현상을 다극화 혹은 양극화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시경제적으로 판단했었던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그게 또 자산의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 이런 정말 다극화 양극화가 막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할까요 이런 면에서 더 뭐 평균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박정호 교수님께서 마라톤 세미나 때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그래도 이렇게 대응하셔라. 투자자나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짧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뭐 김광석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마라톤 세미나를 계속 참여하고 또 같이 기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동산이 점점 주식 투자화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 종목에 따라 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부동산도 이제 과거처럼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옥석 고르기를 잘 해야 내가 살면서 적지 않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금리 기조나 물가 변화 속에서 또 그런 어떤 기조들이 있는지도 설명드렸고 이렇게 쭉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아까 우리 그 이광수 대표님이나 김재경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지금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이 분명 집값을 통계적으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왜? 헐고 없앴던 집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 가격은 없이 토지 가격만 받거나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 뒤에 새로 조성되는 집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 동네 못 살게 되는 부분이 일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완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원주민들이 못 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에는 옛날에 지어진 집들 중에서 안 맞는 데는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세 번째 집을 사는 기회예요. 우리 김재경 소장님하고는 늘 자주 말하는 얘기인데 집을 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매매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청약을 당첨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옥석을 잘 가르기 위한 주제를 제가 계속 마라톤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집을 장만하는 약간 세 번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볍게만 좀 질문을 드리면 25일 날 마라톤 세미나를 하는데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주로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주로 발제를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각각 광역시나 서울시에서. 그럼 그게 됐었을 때 한 10년 지난 뒤에는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급지 중에서 오히려 이제 예전 같은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할 지역은 어디가 될지 이런 걸 말씀드릴 겁니다.